어머니,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윤 씨는 실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대기업 로비 한복판,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 앞에서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쫓겨난 수양딸이 15년 만에 내민 것은 주먹이 아니라 반신마비였던 아버지가 왼손으로 떨며 남긴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 속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대체 호적에 이름 한 줄 없던 수양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새어머니의 친아들은 면접실에서 고개를 숙이며 누나, 미안합니다라고 외쳤던 걸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서울 60층 유리 빌딩 꼭대기 면접실에서 시작됩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서울 한복판 60층짜리 유리 빌딩 꼭대기. 대기업 최종 면접실 문이 열리자마자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면접관 앞에서 허리를 깊이 꺾으며 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면접관석 가운데 앉아있던 여자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고 안경 너머의 눈시울만 붉게 물들어 있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걸 알려면 15년 전 충남 홍성의 어느 허름한 농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해 봄 강판수라는 노인이 마당에 쭈그려 앉아 무껍질을 깎고 있었습니다. 나이 이른을 바라보는 호랍이었죠.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고 혼자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담 너머 이웃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또 들려오는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째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판수 씨는 결국 칼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웃집 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아이 아버지라는 사람은 술에 취해 마루에 쓰러져 있었고 어머니는 몇 달 전에 이미 집을 나간 뒤였습니다. 5살짜리 여자아이가 맨발로 마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손톱으로 흙을 파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판수 씨가 물었을 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판수 씨의 거친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5살짜리의 손이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이른을 바라보는 노인의 마음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던 겁니다. 판수 씨는 아이를 등에 업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숟가락도 쥐지 못하고 맨손으로 밥을 움켜쥐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아무도 안 뺏어. 판수 씨의 눈시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판수 씨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밥이 사라질까봐, 이 사람이 사라질까봐 연신 고개를 들어 확인하는 거였죠. 그날 밤 아이는 판수 씨 품에 안겨 처음으로 울지 않고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판수 씨는 읍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서류는 복잡했고 아이 친부의 동의도 필요했습니다. 결국 호적에는 올리지 못한 채 그냥 데리고 사는 아이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판수 씨는 아이에게 자기 성을 붙여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강서율, 서쪽 별처럼 밝게 살아라. 이게 내 이름이다. 서율이는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그날부터 판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3년간 둘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율이는 아침마다 판수 씨의 장화를 현관에 나란히 놓았고 판수 씨는 저녁마다 서율이에게 한글을 가르쳤죠. 기역, 니은, 디귿을 쓸 때마다 판수 씨가 잘했다 하면 서율이는 눈을 반달처럼 접으며 웃었습니다. 아빠, 내일도 같이 글자 써요? 이웃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진짜 친딸 같네. 판수 씨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서율이 머리를 쓰다듬었고 작은 농가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유리가 8살이 되던 해, 이 평온한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판수 씨가 장에서 한 여자를 만난 게 시작이었습니다. 오복순이라는 여자였죠. 나이 40, 전 남편과 사별한 뒤 10살짜리 아들 도윤이를 홀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복순 씨의 말에 판수 씨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더 있소.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가 이 집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 판수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복순 씨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동자는 이미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던 겁니다. 이삿짐을 풀던 첫날부터 복순 씨는 서유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데려온 애예요? 판수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딸이요. 복순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반찬 4접시. 도윤이 앞에는 계란말이가 놓였고 서유리 앞에는 김치 한 가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 반찬 수가 이 집에서 서유리의 자리를 말해주고 있었던 거죠. 서유리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도윤이 앞 계란말이를 한번 보고 조용히 시선을 내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집어 밥 한 수를 삼키고 또 한 수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유리는 이불 속에서 복순 씨가 판수 씨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또렷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 애는 언제까지 둘 거예요? 밥값이라도 하게 일을 시키든가. 8살 아이의 두 눈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열렸습니다. 복순 씨가 들어온 뒤로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도윤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등교했고 서유리는 도윤이가 작아서 벗은 신발을 물려받았습니다. 발 뒤꿈치가 까져서 피가 맺혀도 서유리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발 잘 맞지? 복순 씨가 물으면 서유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아침 서유리는 신발 안에 휴지를 뭉쳐 넣었고 피가 번진 휴지를 아무도 모르게 쓰레기통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유리의 걸음은 늘 한쪽으로 살짝 기울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판수 씨가 밥상 위 반찬수가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앞에는 반찬이 서너 가지, 서유리 앞에는 김치 하나. 판수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똑같이 해줘야지. 이게 뭐요? 복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방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죠. 집안이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판수 씨의 얼굴이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결국 판수 씨는 복순 씨의 방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나와서 밥 먹소. 서유리는 부엌 문틈으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있다는 사실이 밥을 굽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아팠던 겁니다. 서유리의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줄도 모르고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유리는 스스로 달라졌습니다. 반찬 투정을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치만 있어도 맛있다고 했고 복순 씨가 시키는 설거지와 마당 쓸기를 군말 없이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는 무릎을 꿇지 않게 하겠다는 12살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서유라, 힘들지 않니? 판수 씨가 물으면 서유리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유리가 불평 없이 제자리를 지킬수록 복순 씨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가워져 갔던 겁니다. 서유리가 웃을수록 복순 씨의 입술은 더 얇아졌고 눈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서유리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서만 공부했는데 시험 때마다 전교 1등이 서유리 이름이었던 거죠. 담임 선생님이 판수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님, 서유리는 특목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장학금도 노려볼 만해요. 전화를 받은 판수 씨의 눈이 빛났습니다. 우리 서유리가 그렇게 잘해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기뻐했죠. 그런데 그 통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복순 씨였습니다. 복순 씨는 아무 말 없이 서유리 방으로 들어가더니 책상 위에 놓인 성적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내뱉은 말이 이겁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건데? 고등학교 가면 공장 가야지. 서유리는 복순 씨의 눈을 올려다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 안에서 전교 1등이라는 글자가 두 조각으로 갈라진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수 씨 몰래 서유리의 학원비를 끊어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학원비조차 없어진 겁니다. 그 돈은 도윤이의 태권도와 피아노 학원비로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판수 씨가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에 의아해하자 복순 씨는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서유리가 스스로 그만뒀어요. 공부가 하기 싫다나 봐요. 서유리는 그 거짓말을 알면서도 아버지에게 차마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한테 말하면 또 무릎 꿇으실 거잖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대신 학교 도서관에서 밤 9시까지 남아 혼자 공부했고 도서관 불이 꺼지면 가로등 아래서 나머지 문제를 풀었습니다. 학원비 없이도 1등을 놓치지 않겠다는 13살의 이 약물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유리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자기 방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복순 씨가 도윤이의 공부방으로 바꿔버린 거였습니다. 서유리의 짐은 비닐봉지에 담겨 마당 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넌 광에서 자. 식구도 아닌 게 방을 차지하면 되겠니? 서유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끌고 먼지가 쌓인 광으로 들어갔고 쥐가 지나간 자국 위에 이불을 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위에서 서유리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 두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의 상장은 액자에 걸렸고 다른 아이의 상장은 광 한 구석 짐 사이에 끼워져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윤이는 태권도에도 피아노에도 흥미가 없어서 학원을 빼먹고 PC방에 다녔고 성적은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래도 복순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하면 되지. 공부가 전부냐. 서유리가 전교 1등 상장을 받아와도 식탁에 올라가는 것은 도윤이의 태권도 참가상이었습니다. 서유리는 상장을 광 한 구석에 끼워 넣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유리의 중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는 판수 씨만 서 있었습니다. 복순 씨도 도윤이도 오지 않았죠. 판수 씨는 떨리는 손으로 서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서유리 장하다. 서유리는 아버지의 낡은 점퍼 소매를 꽉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것이 서유리가 아버지와 나눈 마지막 평온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뒤 이 가족의 균열을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벌려놓을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봄이었습니다. 판수 씨가 논에서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죠. 구급차 사이렌이 마을을 가르고 서유리는 들것 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은 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판수 씨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고 서유리는 복도에서 아버지가 나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때 복순 씨가 서유리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비켜. 가족 면회만 가능해. 간호사가 의아한 눈으로 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리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칼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신발에 묻은 흙을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서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판수 씨는 반신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말도 잃었습니다.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였죠. 병원비가 쌓여갔지만 복순 씨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읍사무소였습니다. 판수 씨 명의로 된 논 1200평과 집을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본인이 못 오시면 위임장이라도 되겠죠? 남편이 의식을 잃은 그 주에 복순 씨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남편의 건강이 아니라 남편의 재산이었던 겁니다. 서유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우편함에 꽂혀 있던 등기우편 한 통 때문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봉투를 뜯어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소유권 이전 관련 서류. 아버지 이름 옆에 복순 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곧장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본인 동의 없이는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본인 확인 없이는 진행이 불가합니다. 서유리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아빠 땅은 내가 지킨다. 서유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서유리는 몰랐습니다. 그 전화 통화를 복순 씨가 부엌 문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있었다는 것을. 복순 씨의 눈이 가늘어졌고 손에 들린 행주를 천천히 비틀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서유리가 광에서 잠든 사이 문이 걷어차여 열렸습니다. 복순 씨였습니다. 서유리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으로 끌어냈습니다.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서유리의 무릎에서 피가 번졌습니다. 넌 가족도 아니야. 호적에 이름 한 줄 없는 년이 감히 읍사무소에 전화를 해. 복순 씨의 목소리가 마을 끝까지 울렸습니다. 이웃 집게가 짖었고 누군가 창문에 불을 켰다가 다시 껐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흙 위에 엎드린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유리가 일어서려 하자 복순 씨가 빗자루를 들어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한 대, 두 대. 서유리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복순 씨의 눈을 똑바로 올려다보았습니다. 17 소녀의 눈에 눈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심만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 눈빛에 복순 씨가 한 발 물러서며 빗자루를 내렸습니다. 꺼져. 오늘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서유리는 피 묻은 무릎으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광으로 돌아가 비닐봉지 하나의 교과서 2권과 속옷 몇 장을 쑤셔 넣었습니다. 그게 서유리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며 판수 씨의 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판수 씨의 눈이 서유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아빠. 서유리가 한마디를 꺼냈지만 판수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고 말을 잃은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판수 씨의 왼손 검지가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그러나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그 눈물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서 고개를 돌린 겁니다. 대문을 나서는 서유리의 등 뒤로 봄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2층 방 창문에서 도윤이가 커튼 틈으로 그 장면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비닐봉지 하나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창문 위로 달빛이 흘렀고 커튼 뒤의 어둠 속에서 도윤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17 소녀는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2장 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서유리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는 서유리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점처럼 작아지다 결국 사라졌습니다. 서울 신림동 고시원. 가로 한 평, 세로 한 평 반짜리 방이었습니다. 서유리는 그 방에서 2년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카운터를 지키고 밤에는 검정고시 인강을 틀었죠.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면 입김을 불며 문제집을 폈습니다. 손이 갈라져서 문제지에 핏자국이 번져도 서유리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멈추는 것이 곧 끝이었으니까요. 겨울이 왔습니다. 난방이 끊긴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수학 공식을 외우는데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서유리는 문제집 첫 장에 적어놓은 아버지의 말을 꺼내 읽었습니다. 서쪽 별처럼 밝게 살아라. 그 한 줄을 입술로 되뇌며 손가락에 입김을 불었습니다. 울고 싶은 밤마다 그 문장이 서유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요. 창밖에 새벽별이 하나 떠 있었고 서유리는 그 별을 한참 올려다보다 다시 문제집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21살이 되던 해 국립대 경영학과 전액 장학금 합격 통지서가 고시원 우편함에 꽂혔습니다. 서유리는 통지서를 펼쳤지만 웃지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꺼내 아빠라고 저장된 번호를 한참 바라보다 화면을 껐습니다. 아빠, 나 붙었어.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습니다. 서유리에게 합격을 축하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던 겁니다. 서유리는 통지서를 문제집 사이에 끼우고 편의점 야간 근무를 위해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대학교 입학 첫 주 자기소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가족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서유리는 3초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부모님 2분 다 안 계십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리에게 가족은 이미 없었으니까요. 혹시 형제는? 없습니다. 뒷자리 학생이 동정 어린 눈을 보냈지만 서유리는 고개를 돌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동정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서유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앞으로 나아갈 힘뿐이었죠. 학생회도 가입하지 않았고 동아리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적과 인턴 경력만 쌓았습니다. 3학년 여름 대기업 인턴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지원자분은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서유리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만 갑니다. 면접관의 펜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죠. 합격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면접실을 나서며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국내 5대 그룹 계열 인사팀에 입사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상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서율 씨, 좀 쉬어. 기계도 아니고. 서유리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답했습니다. 멈추면 생각이 나서요. 7년이 흘렀습니다. 동기 100명 중 가장 먼저 인사기획팀장 승진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유리가 7년간 쉬지 않은 이유를 아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멈추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흙바닥, 빗자루, 아버지의 눈물. 승진 통보서를 받아든 서유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서유리는 사무실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더군요. 입술만 달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팀장 됐어.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서유리의 책상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홍성 읍사무소 직원이 서유리를 수소문해서 전해준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었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왼손으로 떨면서 쓰셨습니다. 제가 대필도 좀 도와드렸고요. 판수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서유리는 그 직원에게서 처음 들었습니다. 복순 씨에게서도 도윤이에게서도 연락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언제 치러졌는지, 산소가 어디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서유리는 서랍에서 편지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봉투 위에 삐뚤빼뚤하게 쓰인 서유라라는 글자, 왼손으로 쓴 듯 획이 떨려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편지를 서랍에 다시 넣고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아직은 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편지를 열면 무너질 것 같았고 서유리는 아직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그는 서유리의 손끝이 봉투 위 서유라 석자를 한번 쓸고 지나갔습니다. 이 편지 속에 어떤 진실이 잠들어 있는지 서유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홍성에서는 판수 씨의 장례가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1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복순아, 서유리한테는 연락했어? 그래도 그 애가 판수 씨를 아빠라고 불렀잖아. 복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애는 남이에요. 연락할 이유가 없어요. 빈소 앞에서조차 복순 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영정사진 앞에 서유리의 자리는 없었고 복순 씨의 눈은 이미 남편의 영정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마자 복순 씨는 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00평 중 600평의 이전이 막힌 겁니다. 읍사무소 직원이 복순 씨를 불러앉히더니 말했습니다. 이 600평은 이미 다른 분 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전이 불가합니다. 뭐라고요? 누구 명의인데? 복순 씨가 소리를 질렀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복순 씨는 이를 갈았습니다. 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지만 당장 팔 수 있는 600평이라도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류를 구기며 읍사무소를 나서는 복순 씨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머지 600평을 판 돈은 3억 원이었습니다. 판수 씨가 평생 땀 흘려 일군 논의 값이었죠. 복순 씨는 그 돈을 전부 도윤이에게 쥐어주었습니다. 사업해라. 넌 사장 그릇이야. 엄마가 보는 눈은 틀린 적 없어. 도윤이는 치킨집을 열었습니다. 6개월 만에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은 카페였죠. 석 달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엔 유통업에 손을 댔는데 이것마저 반년도 안 되어 접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군 3억이 공기처럼 사라지는데 2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통업 사무실에 불이 꺼지던 날 도윤이는 빈 사무실 바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빚이 불어났습니다. 1억, 1억 5천, 그리고 2억을 넘겼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울렸고 복순 씨는 결국 집까지 팔았습니다. 평생 살던 홍성 농가를 떠나는 날 복순 씨는 대문 앞에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판수 씨와 밥을 먹던 부엌, 서유리를 쫓아낸 마당, 도윤이 방이었던 2층, 그 모든 것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도윤이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엄마 빨리 타.
서울 가야지. 복순 씨는 뒤를 돌아보지 못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농가가 점점 작아지다 사라졌습니다. 그 집 광 문짝에 서유리가 어릴 적 연필로 그어놓은 키 표시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복순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서울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에 습기가 배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32에 처음으로 이력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경력난이 참담했습니다. 자영업 3회, 전 업종 폐업. 자기소개서에 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 뭘 잘하는 거야? 도윤이가 물었지만 복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아는 사람을 총동원했습니다. 친척, 이웃, 옛거래처. 전화라는 전화는 다 돌렸지만 도윤이를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력서를 구기다 다시 펴고 다시 구기다 다시 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이메일에 한 통의 알림이 떴습니다. 국내 5대 그룹 계열사 공채 서류 합격. 도윤이는 화면을 한 번, 두 번, 세 번 확인했습니다. 기적 같았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복순 씨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도윤이를 안았습니다. 꺼봐, 너는 될 놈이야. 엄마가 뭘 했어.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서류 위의 숫자가 기준점을 간신히 넘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요. 도윤이는 합격 메일을 캡처해서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저장했습니다.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2차 면접도 통과했습니다. 도윤이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고 복순 씨는 양복을 새로 사주며 말했습니다. 최종만 붙으면 인생 역전이다. 이 양복이 내 인생을 바꿔줄 거야. 도윤이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매며 웃었습니다. 최종 면접일이 잡혔습니다. 임원 면접, 면접관 3명. 그 3명 중 가운데 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 도윤이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는 도윤이의 양복 어깨를 쓸어내리며 흡족하게 웃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이는 반지하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되겠지. 습기 찬 천장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고 어디선가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그 문을 열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도윤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산 양복이 걸린 옷걸이가 물방울 아래서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 60층 유리 빌딩. 도윤이는 로비에서 번호표를 받아들고 대기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양복 안쪽으로 땀이 흘렀지만 표정만은 단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강도윤님 면접실로 입장해 주십시오. 도윤이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데 심장이 귀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면접관 3명이 앉아 있었고 가운데 자리에 앉은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이 백지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굳었고 숨이 멈춘 것처럼 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명패에 적힌 이름. 인사기획팀장 강서율. 15년 전 비닐봉지 하나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이름이 도윤이의 눈앞에 선명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자 강도윤 씨 앉으세요. 서유리의 목소리에는 반가움도 미움도 아무것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로봇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유리는 이력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질문은 총 7개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 2명은 서류만 넘기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기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리의 볼펜 끝이 이력서
위 가족관계란에서 잠깐 멈추었습니다. 형제 없음. 서유리의 눈꺼풀이 한번 아주 미세하게 떨렸지만 바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가장 오래 견뎌본 실패 경험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이의 입이 열렸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3번의 폐업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장 탓이었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인력 문제도 있었고 횡설수설이었습니다. 자기 탓은 단 한마디도 없었죠. 서유리의 볼펜이 평가지 위를 미끄러지며 빈칸을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도윤이의 이마에서 땀이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조직 내 갈등 상황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중재하는 편입니다. 서유리의 볼펜이 멈추었습니다. 중재. 커튼을 닫고 외면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 서유리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경직되었지만 옆에 임원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서유리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질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리더십, 위기 대처, 장기 목표. 도윤이의 대답은 점점 짧아져 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없었고 숫자도 없었고 경험 자체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윤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유리의 평가지 위에 빈칸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비어있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빈칸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서유리는 서류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정에 없던 질문이었습니다. 서유리가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면접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임원 2명이 서유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유리의 눈이 처음으로 서류가 아닌 도윤이를 똑바로 향했습니다. 지원자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을 벌렸다 닫고 또 벌렸다 닫았습니다. 15년간 덮어두었던 장면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닐봉지 하나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던 소녀의 뒷모습. 자신은 커튼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서더니 면접관 앞에서 허리를 깊이 꺾었습니다. 누나, 미안합니다. 옆에 임원 2명이 얼어붙었습니다. 누나라는 단어가 면접실 안을 울렸고 서유리의 무릎 위에 놓인 손이 한번 떨렸습니다. 면접실에 도윤이의 흐느끼는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유리는 3초간 도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숨을 한번 삼킨 뒤 안경을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안경 없는 서유리의 눈이 처음으로 맨얼굴로 드러났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그러나 서유리는 울지 않았습니다. 면접은 종료되었습니다. 지원자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목소리가 한 톤 낮게 가라앉았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7에 울지 않기로 한 소녀는 32이 되어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서유리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고 서쪽 하늘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문을 나서자 서유리는 안경을 다시 썼습니다. 옆에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아까 그 사람 아는 분입니까? 서유리는 평가지 위 마지막 칸에 한 글자를 적어 넣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볼펜을 쥔 왼손 등의 화상 자국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떠올라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복도 저편에서는 도윤이가 벽에 기댄 채 떨리는 다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의 이메일에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불합격.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던 도윤이가
복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면접관이 누나였어. 복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금세 시뻘겋게 일그러지더군요. 그년이 복수한 거야. 내가 키운 년이. 복순 씨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엄마 어디가? 도윤이가 소리쳤지만 복순 씨는 이미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복순 씨의 눈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를 말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된 어머니는 누구도 막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복순 씨가 서유리의 회사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출근하던 직원 수십 명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복순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서율 나와. 내가 밥 먹여 키운 은혜를 원수로 갚아.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습니다. 복순 씨의 팔을 잡았지만 복순 씨는 보안요원의 손을 뿌리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아들 인생 망친 년아. 나와. 로비 전체에 그 울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고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보안요원이 다시 복순 씨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복순 씨는 대리석 바닥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버텼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서유리가 내려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걸음. 로비의 시선이 일제히 서유리에게 쏠렸습니다. 서유리는 복순 씨 앞까지 걸어와 멈추었습니다. 복순 씨가 고개를 들고 서유리를 올려다보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네가 도윤이를 떨어뜨렸지? 복수지? 그렇지? 서유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고 누렇게 바랜 종이었죠. 서유리는 복순 씨 앞에 무릎을 굽히고 그 봉투를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복순 씨가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거친 손으로 봉투를 뜯자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왼손으로 간신히 쓴 듯 획마다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읍사무소 직원이 대피를 도운 부분과 판수 씨 본인이 직접 쓴 부분이 한 장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복순 씨의 눈이 첫 줄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의 소음이 사라지고 복순 씨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서유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네가 이 집을 나간 날 아빠는 죽었다. 노는 반은 내 거다. 복순이한테는 말하지 마라. 복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읍사무소에서 이전이 안 되던 그 600평? 대체 누구 명이길래 이전이 안 되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던 바로 그 땅이 처음부터 강서율 명이었던 겁니다. 판수 씨는 말을 잃고 침대에 누운 채로도 딸을 지키려 했던 거였습니다. 왼손으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기까지 몇 달이 걸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편지 위로 복순 씨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먹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서유리는 무릎을 펴고 일어서며 복순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전 복수하러 온 게 아닙니다. 도윤 씨는 실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목소리에 분노도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사실만 말했습니다. 서유리는 한 번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노는 매년 소출을 홍성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요. 복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땅을 팔아 돈을 챙길 줄 알았던 서유리가 한 푼도 자기 것으로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복순 씨의 다리에서 힘을 뺐습니다. 복순 씨의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닿았습니다. 서유리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는 알려주십시오.
그것만 부탁드립니다. 로비 입구에 도윤이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유리문 너머에서 그 장면을 전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흔들림 없는 어깨. 15년 전과 달라진 것은 비닐봉지 대신 봉투를 들고 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도윤이는 커튼 뒤에서 이 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닫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누나의 등을 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유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복순 씨 옆으로 도윤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지만 복순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겨진 편지를 두 손으로 쥔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일어나. 가자. 복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그 애가 그 논을 팔지 않았대. 아이들한테 준대. 갈 곳 없는 아이들한테. 도윤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순 씨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뭘 한 거야? 로비에 남아있던 직원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도윤이가 손을 들어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도윤이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서유리는 홍성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이 멀어지고 논과 밭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서유리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17의 이 길을 반대 방향으로 걸었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10,000원짜리 2장을 주머니에 넣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걸었던 그 밤, 홍성 터미널에 내려 택시를 탔습니다. 도윤이가 문자로 보내준 주소였습니다. 짧은 문자 한 통. 누나, 아버지 산소 주소입니다. 그 한 줄 아래에 더 쓰려다 지운 흔적이 있었지만 서유리는 주소만 확인하고 화면을 껐습니다. 야산 중턱에 작은 봉분이 있었습니다. 비석도 없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무덤이었습니다. 서유리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흙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판수 씨가 장화를 신고 논에 나가던 아침마다 나던 그 냄새였습니다. 서유리는 가방에서 작은 꽃다발을 꺼내 봉분 앞에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 꽃잎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서유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 다시 감았다 떴습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한 글자, 한 글자가 겨우 나왔습니다. 나 잘 살고 있어. 서유리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7에 울지 않기로 한 소녀가 아버지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볼을 타고 흘러 흙 위에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흙이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아빠가 지어준 이름대로 살고 있어. 서쪽 별처럼 밝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봉분 아래 논이 펼쳐져 있었고 초록빛이 출렁였습니다. 판수 씨가 평생 일구었던 논. 그 절반은 서유리 이름으로 남아 해마다 갈 곳 없는 아이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유리는 흙 위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차가운 흙이 이마에 닿았고 풀잎 사이로 바람이 서유리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서유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쪽 별이었습니다. 서유리는 한참을 앉아 있다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위로 서쪽 하늘에 붉은 빛이 번졌고 서유리의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는지 끝내 꺼버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이란 이름은 호적 한 줄로 정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평생을 품어주는 사람이 있고 피를 나눠도 커튼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서유리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석자 하나로 15년을 버텼고 판수 씨는 말을 잃고서도 왼손 하나로 딸을 지켰습니다.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이 이야기가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